항상 이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꿉니다. 올 가을 전세 시장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심상치가 않아 지금. 야, 그러면 종부세 1주택자 폐지가 아니라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한 김에 취득세, 양도세, 중과 다 없애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전조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거든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 종부세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왠지 좀 저 같은 사회초년생한테는 안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종부세가 말 그대로 이제 부자세, 부유세, 주택도 많이 써야 되고 고가주택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 올해 7월을 주목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어디를 좀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뜬금없이 뭐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금 정책을 따지면서 보다 보니까 여기를 보면 좋겠네 라고 나왔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세금 그리고 정책을 따져보면은 내가 내 집 마련하는데 이때 타이밍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보자는 거예요. 네. 그 시작이 종부세다. 그럼 이제 약간 와닿지 않죠. 도대체 뭔 상관관계가 있냐. 네. 그걸 제가 이제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언제인지도 그럼 알려주시는 건가요? 예, 좀 최대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제가 이제 구글로 뉴스를 검색을 했는데 정부에서 종부세를 개편 본격화하고 다주택 중과세율도 막 폐지한다고 하고 이게 막 굉장히 이슈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혹시 피디님 기억나시죠? 5월 초쯤에 민주당 게다가 원내대표께서 1주택자는 종부세 폐지하겠다. 실거주 한다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기억나죠? 잠깐 핫했었죠. 네, 잠깐 핫했잖아요. 근데 왜 핫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세금 중과 이걸 다 만들었던 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누가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의원이 아니라 그 원내 대표께서 말씀하시니까 중량감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하루가 지나서 곧바로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고민정 최고위원께서도 아니다. 이거 봐야 된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하고 여당이 이제 이걸 받고 야, 그러면 종부세 1주택자 폐지가 아니라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한 김에 취득세, 양도세, 중과 다 없애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운만 띄웠는데 여당이 이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 타짜 같은 거 보면은 100 받고 뭐 하니까 이제 100 받고 다시 100 이게 아니라 100 받고 올인 막 약간 이런 케이스.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렸다. 지금. 근데 이제 어차피 국회 최종 입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연말까지 봐야 되는데 항상 매년 7월, 8월이 되면은 여러분 정부에서는 개정세법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세법을 이렇게 좀 바꿔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하면은 관련된 법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럼 그 법을 어디서 바꾸냐? 입법부인 국회에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가 다수당이 야당이잖아요.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두 개가 충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7월 달에 나오는데 이걸 봐야 되냐면은 내용이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아, 이것과 관련한 내용이요? 네네네. 왜냐하면 올해 내용들이 어차피 야당에서 협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총선 지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좀 고만고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워딩들이 나온 거 보니까 올해 곧바로 이제 이슈가 나올 것 같다. 뭔가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전조가 있는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이 전조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중과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세금이 세니까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겠구나 이거를 느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집을 사면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 세 개를 내지 않습니까? 이 세 단계에서 중과가 현재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취득세 중과는 뭐냐? 다주택자가 되면은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는데 이때 다주택자는 뭐냐면 나만 다주택자가 아니고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엄마, 아빠, 부모님 계시잖아요. 형제, 자매. 이 사람들까지 다 합쳐요.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나는 내 집 마련은 그냥 하나를 샀는데 혹시 나 모르게 우리 엄마가 뭐 주택을 한 작은 거라도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잘못하면 중과 맞습니다. 3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자, 그럼 3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취득세가 주택은 1에서 3%예요. 6억 이하는 1%.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9억 초과는 3%인데 네. 이제 중간은 이제 산식으로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6억 이하짜리 주택이 씨가 말랐다면서요. 네. 뭐 외곽으로 가야 겨우 있고 네. 이제 그만큼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5억짜리 해볼까요? 5억짜리? 네. 자, 5억짜리 내가 취득세를 사면은 6억 이하니까 1%죠. 네. 그럼 내가 500만 원 내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조그만 뭐 집이 있어서 월세를 받고 있었대요. 네. 나 모르게. 그리고 이제 굳이 말씀 안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 기준으로 내가 사는 집이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주택이 됐다 합시다. 네. 잘못해서. 그럼 몇 프로가 나와버려요? 12% 나와요. 그럼 12%면은 5억에 12% 얼마 나와요? 6천만 원. 6천만 원이죠. 네. 나는 500만 원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럼 차이가 얼마가 나는 거예요? 5,500만 원. 5,500만 원 네. 차이 나죠. 이거 누구 연봉이에요. 낼 수 있겠습니까? 내기 힘들죠. 못 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역으로 계산해야 돼요. 다주택자들이 이거 때문에 지금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사잖아요, 지금. 내가 네. 월세나 전세를 받고 싶어도.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처분할 수 있겠죠. 네. 그 처분하는 물건이 내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 취득세 중과가 네. 작년 2월 달에 관련 법을 개정시켜서 22년 12월 21일부터 이제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소급 적용을 해주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벌써 지금 24년 여름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 협조도 필요한데 야당 입장에서도 야 이거 너무 시간 오래 지나지 않았니? 라고 해서 계속 뭔가 정치적인 서로 공방이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마 7월 달에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보유세를 볼게요. 취득세라는 거는 명의가 바뀔 때마다 내는 세금이죠. 내가 집을 사면 취득세 내는 거고요. 네.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면 그 사람이 또 내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중고차를 사도 취득세 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자, 보유세는 뭡니까? 가지고만 있으면 세금을 내는데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5억짜리 집을 사서 실거주자로 있으면은 한 10년 있는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보유세 내는 거죠. 네. 내가 그 집을 통해서 뭔가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네. 자, 그런데 보통의 보유세는 여러분들이 내실만 하는 수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도 재산세 내죠. 보통 우리가 한 아반떼 정도? 그랜저? 네. 아니, 그랜저 정도 해볼까? 그랜저 했을 때 자동차세 얼마 나올까요?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예, 대략 그 정도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대략 그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내가 한 6억 정도 하는 주택 갖고 있잖아요? 보유세 얼마 나올까요, 재산세? 왠지 느낌상 그랜저보다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많아야 될 것 같죠? 네. 적어요. 자동차세보다 더 적어요. 상대적으로 네. 주택 재산세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종부세거든요. 네. 그래서 6억 이하짜리 주택이면 한 1년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재산세가. 네. 어쨌든 그거는 괜찮은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중과를 맞아요. 네. 여기 보면 종부세 이제 과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가액인데 뭐 12억 넘어가면 1.3이 아니라 2.0. 네. 1.5가 아니라 3.0. 대략 2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좀 감이 안 오시죠? 네. 뭐 별로 이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 합해서 보유세가 대략 1,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거 매년 내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내가 지방에 세 채를 갖고 있는데 이 노란색 하나당 10억씩 한대요. 네. 그러면 10억이니까 똑같이 30억이죠. 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앞에 표에서 이 과표는 대부분 다 금액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네. 30억이면은, 물론 정확하게는 이 구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30억이라고 한다면 내가 금액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내가 주택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유세가 거의 2배 가까이 돼버려요. 2천만 원 나와요. 이거는 이거 좀 이상하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랜저를 한 대 갖고 있어요. 네. 그럼 한 대당 100만 원, 자동차세가 100만 원 나온대요. 네. 근데 내가 그랜저를 너무 좋아해. 네. 색깔별로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저 차를 세 대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가 30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야, 너 투기로 조장했다. 그래서 1,000만 원 내래요. 이거 좀 이상하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네.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기본적인 관점이 깔려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 그렇긴 한데 네. 우리 세법에는 좀 약간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네. 응능 부담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응능. 이게 응할 수 있는 능력. 아, 응능. 네. 응능. 쉽게 말해서 이제 담세 능력이라고 하는데 네.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네.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그런 게 같은 가액이라면 네. 세금도 같아야 돼요. 맞잖아요. 내가 연봉 1억이면 우리가 연봉이 똑같잖아요. 네. 세금 같이 내야죠. 그렇죠. 근데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너는 뭐 잘생겼으니까 세금 더 내, 2배 내.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를 떠나서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냐? 자, 부산에 내가 10억짜리 세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보유세를 매년 내야 되는 거죠. 네. 기분이 안 좋죠. 네. 자, 그래서 내가 보유세도 좀 줄이고 이왕이면은 나중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부산에는 집을 팔아버려요. 네. 그리고 뭘 사겠습니까? 서울에 집을 사겠죠. 나도 이 사람이랑 똑같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내가 부산에 집을 세 채 갖고 있다면은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방 사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네. 서울로 올라오게 되겠네요. 당연하죠. 아. 이제 이걸 가지고 몇 년 계속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서울하고 지방이 있으면 이제 지방을 아무래도 먼저 정리할 가능성이 높고, 네. 똑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외곽보다는 중심지를 이제 매수하려는 게 높고, 네. 양극화가 이것 때문에 더 심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없애려고 하는 거죠. 네. 뭐 최근에 이제 종부세 이렇게 하더라도 합헌이라고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도세 중과가 있는데 양도세 중과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돼요. 네. 1주택자는 해당 없어요. 그리고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있죠. 네. 거기에 있는 물건을 팔 때 이제 세금이 올라가는데 이게 내년 5월 9일까지는 정부에서 좀 막아놨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막았냐? 법 개정도 아닌데. 네. 우리가 이제 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본법은 국회 입법기관에서 통제를 한다고 한다면은 네. 시행령은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으로 발표하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 시행령을 가지고는 정부에서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데 네. 이 시행령에 있는 조문을 약간 바꿔가지고 네.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임시 방편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관련된 법을 아예 개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자, 그러면 왜 이걸 개정하려고 하느냐? 네. 양도세 중과가 이제 정부에서는 너무 지나치고 시장을 교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PD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계속 케이스 가보겠습니다. 취득세 12% 잘못해서 내셨죠? 네. 자, 근데 그 집이 1억 정도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팔아요. 근데 하필 이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네? 네. 근데 내가 다주택이 아니면은 중과가 해당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다른 주택 있냐 없냐. 없다고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이 내용을 모르고 또 약간 사정이 있어서 숨긴 거예요. 자, 만약에 엄마 말이 맞다면은 나는 일반 과세가 돼서 네. 2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와요. 비과세가 아니라면. 네. 자, 그런데 하필 엄마가 또 숨겨놔가지고 만약에 다주택 중과 들어가잖아요.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이면은 이게 5,300까지 가버려요. 1억 원 차익 받는데 5,300원. 절반이 날라가요, 절반이. 아, 네. 절반이 날라가요. 자, 양주택이 커지면은 이 세부담이 더 커집니다. 네. 자, 5억 정도 오르잖아요. 네. 그럼 일반 과세가 1억 9천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3주택 중과 들어가면 3억 5천까지 나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거의 다 떼가는 건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시장에 매물이 잠겨버려요. 왜냐면 못 팔아요. 다 이제 세금으로 뜯겨버리니까. 네. 자, 그런데도 급하신 분들 팔아야 되겠죠. 네. 어떻게 파는 줄 아세요? 가격을 올리겠어요, 내리겠어요? 올려서? 올려서 팔아야죠. 왜? 아니, 나는 1억 9천 세금 내면 되는데 네. 1억 6천을 더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억 6천을 내가 회수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매수자한테 가격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트랜스퍼를 하는 거예요, 트랜스퍼를. 네. 그래서 이게 조세 전가라고 이제 재정학에 다 나오는 이론인데 주세정가. 핵심이 뭐냐면 세금이 뭔가 지나치게 나오면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창문세라고 들어봤어요? 창문세요? 네네. 못 들어봤습니다. 자, 집이 있는데 어떤 네. 집은 창문이 하나래요. 네. 근데 어떤 집은 의리의리해가지고 창문이 한 10개가 있대요. 네. 딱 누가 봐도 누가 부잣집이에요. 10개 있는 집이. 10개 있는 집이죠. 막 2층, 3층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창문 개수를 보고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창문을 그냥 막아버려요. 나도 하나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네. 뭐든지 역사를 보면 네.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그러면 항상 이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꿉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하니까 어떻게 네. 하냐면은 야, 나 이거 세금 다 내니까 억울하니까 매수자 네가 좀 더 내 해서 가격을 올려버려요. 제가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은 네. 제가 실제 매도한 케이스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 보면은 진짜 재밌는 게 또 많아요. 우리 다른 영상에서 유재석 씨 사례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여기 링크가 나올 건데 그분 케이스를 보도 공부할 게 많이 있는 것처럼 제 거 케이스 가지고 양도세 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 혹시 공개하신 적 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직.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제 오프라인 강의장에서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양도세 중과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세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세금 중과를 정리하면 취득세는 최고 12%까지고 네. 종부세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양도세는 5월 9일까지 막아놨는데
잘못하면 최고 75까지 세율이 가버려요. 여기는 지방소득세 붙으면 82.5입니다. 와. 그럼 이건 다 뜯기는 거예요. 네, 장특공으로 80% 절세하는 네. 법을 봤는데 네. 여기는 80%를 더 네네네.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 아는 분의 부모님이 네. 양도차익이 10억이었거든요. 네. 잘못하셔가지고 7억이 날라갔어요, 세금으로.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네.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 다시 좀 돌아옵시다. 네. 아,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럼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몰라서 그러셨고요. 특히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네. 이제 좀 꼼꼼하게 보시고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세법도 너무 자주 바뀌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워낙 정보 수집력이 뛰어나고 네. 또 세금이 많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이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세무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았으면 괜찮을 텐데 네. 그냥 옆에 있는 가까운 부동산에 가신 거예요. 아. 근데 거기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편하게 얘기한 건데 아.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큰 일이 발생한 거죠. 어쨌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맛동산 세금 지우기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자, 7월 달에 좀 센 거 올 것 같아요. 그죠? 네. 느낌이 좀 올 것 같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내가 이거랑 내가 내 집 마련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네. 자, 이거란 말이죠. 자, 우리 피디님이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이제 누구나 다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잖아요. 네. 아파트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이미 지어진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죠. 네. 이게 가장 쉽죠. 네. 빠르고. 두 번째. 청약이 있어요. 청약. 네.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즉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세 개 중에서. 청약 청약. 혹시 본인 가점이 몇 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러신 분은 하시면 안 돼요. 네. 청약이 혹시 가점 혹시 몇 점이 만점인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나 갖추셨네. 네. 일단 청약 그 가점 만점이 84점이에요. 100점 네. 만점이 아니고요. 84점. 네, 이번에 원베일리에서 조합원 분의 어떤 하나가 취소된 게 나왔는데, 네. 그거는 이제 청약 가점제로 해가지고 요건 맞는 사람 중에서 이제 통장을 쓴 사람 중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가져가신 분이 만점자가 나왔어요. 15년 동안 무주택에 부양가족 6명. 6명이요? 장난 아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분은 이제 그게 네. 오랜 기간 고생하셔가지고 네. 아마 한 20억 이상 차익은 이제 보실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청약도 좋긴 한데, 네. 일부 추첨하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전매로 취득할 수 있는 거면은 괜찮은데, 이게 가점제에서는 우리 특히 젊은 청년분들이 2030 세대분들이 좀 쉽지 않다. 네. 자,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혹시 하실 거예요? 그거는 아예 네. 모르는 영역이라. 그렇죠. 약간 뭔가 나랑 안 어울릴 것 같죠? 네. 뭔가 좀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나의 어떤 청춘이 다 날아갈 것 같고, 지금 이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직방에서 네. 이걸 했을 때 19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5년 전이잖아요. 네. 그때 제가 PD님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청약, 그리고 입주권 이런 거 힘드니까 빨리 내 집 마련해라.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네. 아까 말한 청약, 입주권, 그럼 남은 거, 이거 구축밖에 없잖아요. 이 네. 증거.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는 사전 청약을 한번 해보겠다. 네. 근데 이제 저랑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게 쉽지 않을 텐데. 네. 네. 지금 5년 지났잖아요. 지금 네. 사전 청약 어떻게 됐어요? 거의 그냥 끝났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꼭 구축을 사실 필요는 없는데,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내가 이미 지어진 것 중에서 네.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이왕이면 나도 직장에서 가까운 곳, 이왕이면 새 거 사고 싶죠. 네. 근데 이왕이면 싸게 사고 싶잖아요. 네. 내가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가격을 싸게 사고 싶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어진 구축 아니면 준신축 네. 누가 소유자죠? 정부인가요? SH인가요? LH인가요? 아니죠. 일반 개인이죠. 네네네. 즉 다주택자예요. 자, 그럼 이 다주택자들이 첨예하게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7월 달에 나오는 세법 개정이라고요. 그럼 7월 달에 나오는 세법 개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분위기상 보셨지만 매수는 힘들어요. 네. 처분할 물건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처분할 거를 누가 사면 좋겠어요? 내가 사면 좋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영상에서 혹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기억나요? 1후, 2보, 3매. 네. 여기서 핵심이 뭐였어요? 3매. 네. 3년 내 매각이죠. 네. 소위 말해서 절세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상대방의 절세 유통기한은 내가 몰라요. 네. 근데 내가 부동산을 자주 가다 보면 네.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하고 친해지거나 어떤 신뢰가 쌓이면 그런 물건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동산에서 이거 언제까지 처분해 주세요. 그런 물건이면 이거 맞아요. 언제까지 처분해 주세요? 네. 를 집주인이 부동산에 말한 당연하죠. 그런 물건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네. 그냥 찾아간다고 해서 말해주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내가 그 소장님하고 계속해서 뭔가 신뢰관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완전 다른 주제예요. 아, 네네. 제가 작년에 부동산 거래요 기술로 강의를 하고 이제 내년에 책을 낼 건데 네.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신뢰관계가 쌓이고 물어보다 보면은 네. 즉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네. 혹시 이 집 왜 파는 거예요?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아, 그건 알려주나요? 안 알려줘요.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순진해, 지금. 아니, 진짜 이유는 말 네. 안 해주죠. 아, 네네네. 누구한테나 비밀은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일부 몇몇 분들은 좀 이렇게 흘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네. 캐치를 해야 돼, 우리가. 아, 어렵네요. 그래서 뭐 그냥 사정이 있겠지, 뭐, 네. 흔히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뭐 지방 발령받아서. 이 가장 그 고전적인 멘트인데, 네.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몇몇 중개사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아, 사실은 이거 이제 비과세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 네. 그럼 협상력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럼 내가 거기서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한 1,000만 원만 더 깎아주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아,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7월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또 이걸 아시려면 계약 기본적인 것도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계약금 10% 정도 주죠. 네. 그 다음에 중도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네. 정해진 거 없어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네. 지금 내가 나한테 자금이 있다. 그럼 나는 1개월 안에 잔금 쳐드릴게요. 네. 대신 가격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2개월 남았어요. 네. 불안불안하겠죠. 우리 아까 보셨지만 비과세 못 받아버리면 1억 2억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1억 2억을 내가 날리느니 1,000만 원, 2,000만 원 세이브 해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여러분들이 부동산 통해서 캐치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게 절세 유통기한에 걸려 있다. 네. 그럼 내가 협상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언제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중도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도자인데. 아, 그러니까 중도금이라는 게 원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있어요. 건데 예. 꼭 달라고 하는 사람. 예. 보통 계약금 10%, 네. 잔금 90% 한단 말이에요. 네. 대출 포함해서. 네. 근데 계약금 10%, 뭐 중도금 20%, 30%, 나머지 60, 70% 잔금. 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도금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급한 사람이에요. 네, 내가 돈이 지금 목돈을 써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럼 이 사람도 내가 좀 협상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지도 보고 공급 물량 이것도 중요한데 협상력을 키우셔야 돼요. 지금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거 중도금 네. 달라고 하는 집주인은 부동산에서 네. 알려주나요? 당연히, 왜냐면 계약 조건에 계약금 쓸 때 써야 되는데. 아,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네. 언제 계약금을 하고 네. 잔금은 언제 하고 중도금은 뭐 얼마로 한다 아니면 없는 걸로 생략하는 이걸 다 적게 돼 있어요. 아, 계약서를 안 써보셔서 그런 거죠. 그럼 가서 네. 혹시 중도금 걸려있는 물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좀 약간 갑자기 답답해지려고 그러네. 이게 좀 스무스하게 좀 네. 버터를 쳐줘야죠. 사장님, 네. 제가 지금 내 집 마련하는데 네. 저 정말 이거 매수할 겁니다. 저 정말 집 보러 왔어요. 제가 무슨 어중이 떠중이도 아니고요. 여기 좀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네. 저 정말 계약할 그 사람이고 여기 계약금 OTP 가지고 다니니까 정말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 중도금도 제가 낼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니까 중도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중도금 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딱 자신 있게. 이거 어디서부터 가르쳐줘야 되냐. 그리고 또 기회 되시면 한번. 네, 이거는 제가 풀어주시면, 다른 네. 주제로 해서 네.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서. 네. 자, 이제 좀 약간 옆으로 갔는데 네. 다시 돌아와서 네.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 7월달 센 거 올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거기에 나온 물건들을 보면은 내가 내 집만 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다. 네. 자,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 내년 5월 9일까지 해서 양도세 중과가 한시 유예가 되는데 네. 연장이 최악의 경우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주택자, 특히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그 전까지 팔아야 되겠죠? 네. 우리 아까 그림 봤잖아요. 네. 내가 중과를 맞아서 이렇게 내느니 싸게 파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내년 5월 9일까지 팔려고 할 거고요. 네. 자, 내년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른다는 거는 네. 언제 이 물건들이 부동산 시장 나올 것 같아요? 한두 달 전에 나올 것 같은데. 아니죠. 계약서 쓰는 게 2, 3개월이고 네. 실제 그거를 팔기 전에는 다시 거기서 3개월 혹은 6개월 전에 물건들을 내놔야 돼요. 아. 자, 그러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네. 아니면 내년 초에는 내가 이거 물건을 갖고 있다. 그럼 부동산에 슬슬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좀 팔아달라. 얼마에 해달라. 안 그러고 급하게 하면 내가 오히려 당하는 거잖아요. 네. 싸게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를 잘 보세요. 아, 올해 하반기. 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저는 다시 또 연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론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네. 게다가 지금 올해 하반기 전세 시장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일 좋은 건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올 연말에 이제 국회에서 관련된 법이 통과되는 거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제가 이 맛동산 세금 지우개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하나 1차 타이밍이 올 수가 있고 7월 달에 만약에 생각보다 센 게 나오잖아요. 네. 센 게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도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건 제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관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올 가을 전세 시장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네. 자, 그러면은 우리 4년 전에 임대차 3법 만든 쪽이 야당 민주당 쪽이었죠. 네.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만들었는데 또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뭔가 이제 어떤 여론도 의식을 해야 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러면 올 가을에 개정세법과는 별개로 네. 이거 관련해서 뭔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자신들의 뭔가 과오를 덮는 그런 건가요? 과오라기보다는 네네. 이게 좀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네네. 또 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정책이라는 게 네. 항상 법이라는 거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네. 그런데 물론 임대차 3법 취지는 저는 100% 어그리 하는데 임차인한테 권리가 너무 많이 갔죠. 그렇죠. 없던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되게 싫어하는 임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면 임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야, 나 이제 못하겠다. 던지자. 이런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방금 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7월달 집중하시고요. 네. 가을 전세 시장 나왔을 때 또 정책 나오는지 보시고요. 네. 그리고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에 양도세 중과 회피하는 물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있었던 영상에서는 어디를 좀 보세요라고 네. 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네. 요 타이밍을 좀 보세요. 네. 그럼 두 개 결합되면 됐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금이죠. 네. 그러면 저기 풀팽님 대출력 보시면 되고요. 네. 맛동산에서 대출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네 번째, 영끌하지 마시고. 뭔가 그런 좀 기회라고 네. 하면 영끌도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본인 케이스에 달려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피디님이 한 달 현금 흐름이 100이다. 그러면 이 100에서 어떤 내가 소비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몇 가지 쓸 수 있어요? 50, 60, 70, 한 40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40? 네. 저는 과거에 70까지 해봤어요. 70까지 소비를요? 아니, 소비랑 대출이랑 그런 걸 다 해서 네네. 소위 말하는 연끌을 해봤다고요. 70까지. 네네네. 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이제 그때 시장이 좋아서 버틸 수 있었지 네. 또 안 좋아지면 힘들기 때문에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 이하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재생 목록에 보면은 이제 지난 편에 세금을 보면은 어디를 사야 할지 알 수 있다 이런 네.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네. 이번 영상이랑 함께 보시면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팁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